진짜 고마워. 나 사실 이렇게 모여서 누구 말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이제 조금씩 이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선배로서 진짜 너무 고맙고, 와서 정말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고마웠고, 그거 믿고 하자고. 그걸 믿으려면 우리가 서로 다 믿어야 돼.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걸 믿고 맡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모든 선수들한테 한 명씩 다 있다. 두려울 팀이 없을 거라는 거야. 완벽한 경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9경기 동안 우리가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경기들이 9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첫 번째 경기, 최고의 경기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알겠지? 네. 같은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자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겨내야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니까. 가자. 하지! 라운드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선수들이 조금 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이긴 경기에서 선수들의 인터뷰는 대체적으로 흡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의 언어에는 가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주제는 잔디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 3월 28일 시리아를 상대한 월드컵 3차 예선 이후에 당시 주장 기성용은 매우 강한 어조로 잔디에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한국 축구의 현실이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모든 인프라가 떨어지는 것 같다. 다음 인터뷰 주자 손흥민이 말합니다. 그라운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플레이에 지장이 있었다. 재밌게도 한국 선수들이 잔디에 대해 말하는 경우는 주로 이긴 경기에서입니다. 지는 경기에서 참고 있다가 이긴 날에 발언하고 변화를 촉구했지만 7년이 지난 어제의 손흥민은 여전히 오만의 잔디를 칭찬하며 더 나은 한국 축구의 환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고 말하면 잔디 탓이 되기에 이기는 나를 선호해왔고 직업 축구인으로서 더 좋은 잔디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카운터 어택, 롱볼 축구 시절과 현재 한국 축구에서 잔디가 주는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생략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보다 기술 좋은 상대팀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더 좋은 잔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잔디를 통해 드리블러가 많은 강팀을 불리하게 만들어 이기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은 인조 잔디를 가진 원정팀 경기에서 고전했었지만 결국 그 상대팀은 기술적으로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전히 투혼을 앞세운 축구로 중거리 한 방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좋은 잔디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 좋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이고, 예전엔 맨바닥에서도 공을 찼다는 말이 시대착오적인 이유는 한국 축구의 목표는 투박한 축구로 아시아 강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술을 갖춘 세계적인 강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선진국 팀을 불러와서 후진 시설에 뛰게 하며 너네도 K잔디를 한번 맛봐라며 늪축구로 이기는 것은 휘슬이 울리기 전부터 그리 자랑스러운 경기는 아닙니다. 좋은 잔디는 드리블, 패스, 터치, 슈팅, 다양한 부분에서 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현재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좋은 잔디를 가진 경기장을 클럽에서 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좋은 잔디에서 펼쳐진 경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어제의 한국은 비상식적인 투혼 축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 골 모두가 박스 바깥에서 터지며 개개인의 슈팅력이 빛을 발휘했고, 경기의 전후사점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5일 전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비긴 팀이 팔레스타인보다 단연 뛰어난, 심지어 홈에서 극강인 팀과 원정 경기를 가진다면 당연히 패배가 예상됩니다. 5일은 마법을 부리기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산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3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상대는 중동에서 경기하고 홈으로 무대를 옮겼으며 한국은 서울에서 경기하고 경유 끝에 오만에 입성해 시차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조건 오만의 무위입니다. 하지만 후반 60분부터 오히려 오만 선수들이 실려나가기 시작했고 11세 경기 풀타임의 손흥민은 106분에도 스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경기입니다. 상식과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경기입니다. 축구 게임에선 선수의 체력이 수치화되어 있고 게이지를 다 쓰면 당연히 뛸 수 없습니다. 이는 현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선수들은 게이지가 다 깎인 상태에서 게임 개발사의 치트키가 입력된 듯 다시 에너지가 차오르곤 했습니다. 물리적이란 표현과 정반대이고 축구에서 보이는 이런 이상현상을 결국 한국에선 투혼, 유럽에선 멘탈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쓰러진 오만 선수들만큼이나 반전은 전반 30분부터 많은 한국 선수들이 경기 초반과 비교해 현격히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던 지점입니다. 한국 축구가 강했던 모든 시기의 바탕은 체력이었고 아시아 팀을 상대로 우리가 체력에서 밀린 경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이미 체력 싸움에서 열세인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진풍경이었습니다.
반코트 게임 양상에서 전반을 끝낸 오만 감독이 라커룸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체력 이슈는 경기 시작 전부터 예상되었고 실제 경기에서 이미 전반에 목격되었기에 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한국은 체력이 바닥났다. 후반은 너희들의 시간이다. 호미점을 누리고 무승부가 아니라 득점해라고 힘주어 말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무리뉴 같은 파이터였다면 손흥민이 걷고 있더라 PL 득점왕을 격침시키고 하라 같은 강력한 언어를 뱉기에도 최적의 조건이었고 어느 감독이라도 전반 막판 한국 오만의 에너지 차이를 봤으면 후반이 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만이 먼저 실려나갔고 경기 막판에는 한국이 더 뛰고 있었습니다. 전후반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아예 다른 선수들이 나타났고 한국 팬들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봐온 그 태극 전사들이 다시 한번 미지의 에너지를 끌었습니다. 참고로 오만의 시라비 감독은 체코 대표팀을 5년이나 이끌었고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것이 아니라 팀을 2로 2024본선에 올리고도 선수들이 경기 전날 클럽을 간 사실이 발각되고 선수단에서 퇴출되자 쿨하게 사임한 인물입니다. 경질이 아니라 사임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축구가 도덕의 기준이 높고 유럽은 다소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양팀 사령탑의 행보는 강한 대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라비는 심지어 유로 2020에선 16강에서 네덜란드를 격파하고 8강에 올랐던 스타 감독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클럽 일탈에 대한 책임이 선수단에게만 향한 것에 반박했고 자신의 사임으로 모두가 한배임을 증명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대표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는 본선 진출이란 승리보다 팀의 무형적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게 국가대표입니다. 자랑스러움을 빼면 국가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대표팀이란 그저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는 체코의 대표적인 비운의 선수였습니다. FK 흐베즈다에서 무려 10시즌을 뛰었고 10년 내내 주전을 차지한 레전드급 수비수였습니다. 38세에 은퇴하며 내구성 또한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난히 체코 협회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20년의 현역 생활에서 대표 선수로는 단 4경기를 출전하고 은퇴했습니다. 체코 대표팀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선수 시절에 5점을 싣기에 충분했고 모든 축구인의 꿈인 월드컵 도전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협회에게 퇴출되자 자신도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앞두고 그가 밝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팀을 상대로 잘 준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쟁자에 대한 존중이다. 축구계의 영원한 낭만 리스펙트가 터져나왔습니다. 상대팀의 벤치에 리더가 있었다면 한국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106분 스프린터를 감행한 경기장에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한 그의 마지막 문구 또한 리스펙트였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아시아 팀들이 정말로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이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존중과 존중의 대결, 리더와 리더의 자존심, 더운 날씨란 열악한 조건에서 누가 더 이기고 싶어 했는가를 겨루는 승부. 우리가 아는 축구입니다. 축구는 근사한 스포츠이고 좋은 축구에는 분명 인생에서 배울 거리, 생각할 거리가 가득합니다. 누군가 그런 축구의 낭만을 앗아간다면 그들은 축구인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채울 수 있고 축구를 이긴다고 국민소득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국 축구의 승리에 울고 웃는 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축구가 그들에게 태어난 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스토리, 역사, 패배의 아픔, 성장을 통해 되찾은 영광, 강팀이든 약팀이든 단지 이겼다가 아니라 그들만의 서사가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약소국이 축구로는 이겼다는 자랑스러운 한국 축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상대국들이 우리보다 경제력으론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렸다는 스토리는 낭만이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국가가 더 나쁜 잔디를 가지고 있는 환경, 선진국이라 자부한 나라가 이상한 행정 끝에 감독이 선임되는 배경, 3차 예선에 전세기를 띄운 국가들이 아니라 일반기를 탄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끄러움, 화장실이 없는 문명에선 몰랐던 부끄러움은 화장실이 생기면 비로소 깨닫곤 합니다. 돈이 없어 할 수 없던 시절에는 아무도 이상하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상 최초의 월드컵 스위스에 가기 위해 미군 수송기에 실리고 6개국 경유 46시간 끝에 도착해도 누구도 협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래도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1954년입니다.
70년간 천지개벽에 가까운 경제 발전은 대부분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팬들이 왜 지금도 대표팀은 전세기를 못 띄우냐고 항의할 만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협회에 비판적인 영상을 다수 만들고 있지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력을 만들어주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먹거리도 없는 나라였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팀이 전세기를 못타 체력 관리가 어려웠다는 영상을 감히 만들 수 있을까요? 46시간 경유의 시대를 넘어 2024년에 도착했고 이제는 좋은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현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덕분이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준에 맞는 시스템, PL 득점왕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구가 진짜 축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길, 존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성장하길 기원합니다.